애들은 모르는 부모님의 세계, 그쵸? 정말. 애들은 진짜 모르죠. 그쵸? 놀다 올 줄 알아요, 우리가. 그쵸? 자, 사회복지 정책! 예, 그 결정으로 가도록 할게요. 자, 자, 이제 조용히 하고, 우리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자, 사회복지 정책의 과정은 많이 나오질 않으니까 패스를 하도록 할게요. 정책 결정 모형이에요. 정책 결정 모형은 정책론에서도 나오고 행정론에서도 나옵니다. 근데 어차피 같은 교시에 나오는 문제가 돼요. 정책 결정을 할 때 이 합리 모형은요. 자, 정책 결정자가 엄청 합리적이어서 즉 고도의 합리성을 가지고 특정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모든 대안들을 이 대안들을 쓸 때의 비용과 그리고 편익을 다 계산을 한 후에 야, 네가 최적이다 하고 최고의 선택,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가정하는 걸 합리 모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만족 모형에서는 사실 사람 혹은 정책 결정자가 그렇게까지 고도의 합리성을 갖지는 않고 이 합리성이라는 건 제한적이기 때문에 모든 대안을 다 따질 수도 없고 모든 대안을 따질 필요도 없다. 일부 대안을 따지다가 그러다가 이 정도가 괜찮다 싶으면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이 정책 결정을요. 배우자 결정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상적으로 다 따지면 저는 공유 정도나 차인표 정도나 뭐 이렇게 결혼을 했겠지만 그게 되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 사람 만나보고 저 사람 만나보다가 뭐 이 정도가 괜찮겠다 싶을 때 결혼을 하는 거죠. 그쵸? 만증 모형이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점증 모형이라고 하는 건 합의가 중요해요. 나만 좋으면 되나? 우리 엄마와 가족들이 좋아해야지. 자, 그래서 여기서는 정치적 합리성을 강조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결정을 했을 때 국민들이 그것을 얼마나 지지하는가. 그러니까 너무 확 바꾸면 반대 세력이 많기 때문에 기존 정책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뭘 본다? 여론의 눈치를 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좋아하는 것 같으면 더 바꾸고 아니다 싶으면 멈추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걸 이걸 점증 모형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론 혹은 정치적 합리성 혹은 합의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점증 모형이니까 정치적 합리성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점점 조금씩만. 그래서 얘는 가장 보수적이다라고 얘기해요. 확 바꾸지 않고 조금만 바꾸기 때문에 자, 혼합은 뭘 혼합하냐면 혼합점이에요. 합리와 점증 모형을 합합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합리적으로 결정을 하지만 세부적으로는 조금. 그래서 우리가 뭐 사회보장기본법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5개년 계획을 사회보장 기본계획을 세우라고 얘기해요. 이건 되게 합리적으로 세우지만 언제나 5개년, 3개년 계획은 연차별, 연도별 계획을 세우게 해요. 그러면 1차 년도엔 여기까지, 그다음에 2차 년도엔 여기까지 해서 조금씩 나아가잖아요. 틀은 합리, 그다음에 세부적으로는 점증 이렇게 가는 걸 혼합점. 그래서 여기서 보통 오답은 합리와 점증을 합하는 건데 최적과 합리를 합한다든지 이런 식의 오답을 냅니다. 최적 모형은요. 치읓이에요. 치읓. 그래서 얘는 체계 관점을 강조해요. 체계 관점. 그래서 기본으로 어떤 정책은 투입되는 예산이나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지지고 복구하고 이게 산출하는 게 있겠죠. 그럼 적어도 투입한 것보다는 뽑아 먹는 게 더 커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정책 성과가 최적화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려면 경제적 합리성이라는 건 비용 편익, 그러니까 들어오는 것 대비 나가는 거 계산하는 거 있잖아요. 주판을 또 두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정책 결정자의 직관이라든지 창의성이라든지 이런 촉과 같은 이런 추합리성, 이게 계산이 불가한 질적인 영역도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는 양쪽도 중요하고 질적도 중요하다라고 얘기해서 얘를 질적 모형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종 모형은 체계 관점, 최적화, 초합리성 이 치읓이 들어가면 얘는 최종 모형이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자, 쓰레기통 모형은요. 이게 뭐 정책 결정의 일정 규칙. 여러분들이 내 남편, 내 아내 어떻게 만났나 생각해 보면 그날 거기만 안 갔어도 있잖아요. 아, 내가 그때 거기만 안 갔어도 예요. 그러니까 사실 만나려고 만난 게 아니 규칙도 없어요. 그냥 우연히 이거저거가 맞아떨어져서 그걸로 결정이 된 거잖아요. 그중에 하나만 내가 그 직장에 그날 교육만 안 갔어도. 저는 남편 만난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교육을 갔는데
그 교육 담당자가 제 아는 친한 후배인 거예요. 수령증에 주민등록번호를 쓰는데 걔가 보고 있다가 앞자리가 나랑 친한 형이랑 똑같네. 그래서 거기를 안 갔어야 돼요. 그리고 그 담당자가 걔가 아니었어야 돼요. 그리고 걔가 내 주민등록번호를 유심히 안 봤어야 돼요. 그리고 지 아는 형의 주민등록 앞번호, 생일을 모르고 있었어야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저예요. "야, 누구야? 번호 불러." 그러니까 적지도 않고 바로 눌러 가지고 전화했어요. 지금 남편한테. "혹시 저 알아요?" 그랬더니 모른다고. 내가 방금 내 후배한테 나랑 생년월일이 똑같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생년월일 좀 확인하자." 그랬더니 "맞냐?" 그랬더니 맞다고. 그래서 예. 그래 그러니까 그중에 어느 것 하나만 진짜 어느 거 하나만 어긋났어도 오늘날 제가 이렇게 안 살아요. 그러니까 정치 결정이라는 건 쓰레기통 모형은 그런 거예요. 그렇죠? 우연히 그냥 맞아떨어져서 해요. 그래서 문제와 해결책과 선택의 기회와 등등등 이것까지는 안 외워도 되고요. 어쨌거나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라는 것은 그냥 아무런 약속도 없이 흘러왔는데 이게 될랜이 됐다라는 이걸 조직화된이래요. 그래서 노래 부르죠. 좋을 때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이게 저는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를 보면 고런 느낌이 들어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고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고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12 페이지부터 얘기하는 건 길버트와 테렐이 얘기하는 그래서 시험 문제에 길버트, 테렐 이렇게 나올 텐데요. 뭐 어떤 경우는 길버트와 스펙트 나오기도 해요. 이게 인제 길버트, 스펙트랑 연구를 하다가 스펙트가 사망을 하면서 그다음에 인제 같이 공저 연구를 테렐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스펙트가 나오든 테렐이 나오든 사람 이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정책을 분석을 할 때 크게 정책 분석의 접근이 이 정책이 어떤 과정에서 어떤 요인들의 영향을 받아 형성이 됐는가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한다면 그 정책이 만들어진 과정에 초점을 두는 거라서 얘는 과정 분석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다음에 그 과정의 산물이 뭐죠? 이 산물이 정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책 자체를 분석하는 것을 산물 분석이라고 혹은 산출 분석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모든 정책은 특정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기 때문에 그 목적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실현했는가 이걸 성과 분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정책의 접근 방법은 만들어진 과정을 그 정책 자체를 그 정책의 성과를 분석할 수도 있다. 해서 그거에 해당되는 사례를 매칭하는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산물 분석 혹은 산출 분석, 내가 정책을 분석한다라는 것은 누구에게 무엇을 누가 어떤 돈으로 이걸 분석한다는 거예요. 어떤 재정으로. 그래서 누구에게 자원을 할당하는가 해서 이것을 할당 체계라고 얘기해요. 누구에게 자원을 할당하는가. 그래서 산물 분석의 내용의 땡땡 두 번째에 할당이라고 되어 있는 건 누구, 대상을 얘기하는 거고요. 급여는 무엇을, 돈을 주는가, 현물을 주는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무엇을 주는가, 재정은 어떤 돈으로 주는가. 그다음에 전달 체계는 누가 그 급여의 제공을 담당하는가, 혹은 공급을 담당하는가. 요걸 분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나왔던 예시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대상자 선정 기준 분석. 이거는 선물 분석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왜? 대상자, 자원의 할당 대상을 어떻게 선정하는가. 대상과 관련되는 거 누구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포함하는 건 산물 분석이기 때문에 얘는 산물 분석에 해당한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밑에 산물 분석을 위한 정책 분석 틀 2번에서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할당 체계, 누구에게 자원을 할당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건 다 주자. 보편주의. 아니야, 골라서 주자. 선별주의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거고요. 아까 얘기했어요. 골라서 줄 때 목표에 준하는 사람만 고르기 때문에 목표 효율성은 높지만 고르는 과정에 행정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운영 효율성은 떨어진다. 다 주자. 이거는 고를 절차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운영 효율성은 높지만 굳이 필요 없는 사람까지 돈을 받게 되는 목표 효율성은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그다음에 소득 재분배 효과는 선별이 더 높을까요? 보편이 더 높을까요? 소득 재분배 효과는 가장 다 주는 거 우리 아동수당이에요. 자, 8세 미만 10만 원씩 주잖아요. 소득의 재분배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10만 원씩 올라가기 때문에 소득 재분배 효과 없어요. 그치만 선별주의는요. 자, 고소득자는 가만히 두고 저소득자만 올려주는 거잖아요. 몇 명 골라서. 그러면 요렇게 차이가 났는데 이 밑만 이렇게 올려줘요. 그러면 소득 재분배 효과가 더 크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선별주의가 더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소득 재분배 효과를 시험에서는 결과의 평등 실현 효과 혹은 평등 실현 효과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차이가 났는데 요 밑에 있는 사람을 좀 챙겨줘서 이 소득 차이를 이만큼 줄였잖아요. 이렇게 불평등했는데 조금 더 평등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득 재분배 효과라는 건 평등의 실현 혹은 결과의 갭을 더 메꿨다 해서 이걸 결과의 평등의 실현 요 말과 같이 거의 사용을 해요. 같은 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맥락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부적인 건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런 게 중요한 거고요. 자, 그다음에 길버트 테렐이 분류한 할당의 원리. 그러니까 가장 크게는 보편이냐 선별이냐를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보편 중에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할당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자, 가장 중요한 건 보편이냐 선별이냐 이것부터 얘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보편의 두 가지 할당 원리로 속하기만 하면 다 주는 거예요. 이것을 귀속적 욕구에 따라 할당한다라고 얘기해요. 8세 미만이면 다 주고 2세 미만이면 다 주고 65세 미만이면 다 무임승차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요런 건 귀속적 욕구.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보상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우리가 어떨 때 보상을 해요? 고마워서 보상을 할 수도 있고요. 미안해서 보상을 할 수도 있어요. 둘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보상에서는 네가 기여를 했으니까 혹은 공연을 했으니까 보상을 할게. 가장 대표적인 게 사회보험이에요. 네가 보험료를 따박따박 냈으니까 네가 위험이 닥치면 우리가 당연히 보상을 해야지.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네가 피해를 입었으니까 그러니까 정부의 도시 재개발 과정에서 특정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다면 당연히 국가에서 보상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피해 보상하는 것도 당연한 보상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시험에서 주로 나오는 건 장애인들의 교육권이라든지 이런 것들, 취업에 대한 권리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계속해서 차별이 되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상을 해야 된다 해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있잖아요. 그래서 국가가 장애인도 취업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요. 그럼 왜 국가가 다른 사람은 아니고 장애인들만 적어도 몇 프로는 꼭 취업하라라고 제도를 만들어요? 지금까지 사회적으로 이들이 계속해서 취업 시장에서 배제가 되는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 피해에 대한 국가는 보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사회적 약자들만 자동적으로 조금 더 이렇게 배려를 해주는 걸 긍정적 차별이라고도 얘기하고 적극적 조치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이거는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속적 욕구는 대표적인 게 사회 수당이죠. 속하기만 하면 다 주는 사회 수당이 대표적인 거고 그다음에 얘는 사회 보험 이 되는 거고 이 피해에 대한 거는 아까 적극적인 조치, 적극적인 조치라고도 하고 얘를 긍정적 차별이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피해에 대한 보상하고 관련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별에서는 가장 선별적인 건 자산조사예요. 저소득층을 선별하는 건 자산조사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우울증 치료 다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우울증이라는 질병이 있는 사람 이거는 진단에 의해서 선별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귀속, 보상, 진단, 자산조사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얘네들은 거기에 속하기만 하면 그래서 이거는 귀속적이기도 하고 여기도 가입자라면 혹은 그렇게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면 다 보상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개개인을 따로 따지지 않고 그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다 제공을 한다 해서 이것을 집단 지향적 할당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는 니네 집의 소득이 어떤지를 개별 가구별로 따져야 되고 네가 장애가 있는지 우울증이 있는지를 개인적으로 다 따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집단 지향이 속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얘는 개인적 할당 혹은 개별적 할당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그런 얘기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급여 체계예요. 급여 체계. 이번엔 뭘 줄까? 누구에게 줄까가 아니라 뭘 줄까인데요. 근데 현금 돈을 줄 수도 있고 일단 현물을 줄 수도 있어요. 현금은 운영 효율성이 좋다 떨어진다? 현금은 계좌에 싸주기만 하면 끝이에요. 운영 효율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현물은
목표 효율성이 높다. 그죠? 딴짓을 할 수 없게 딱 필요한 그것만 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 현금은 좋은 점이 내가 원하는 걸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돈으로 개인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결정권을 보장한다, 내가 더 좋아하는 걸 살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효용을 극대화한다. 요런 거. 그리고 선택권을 부여한다는 것 자체가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한다. 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그 돈이 들어오는 거 아무도 못 봐요. 계좌에 쓰이기 때문에. 그다음 그 돈 찾아서 쓸 때 누구도 이 돈이 국가에 지원받는 돈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받을 때도 쓸 때도 수치심을 자극한다 안 한다? 현금은 그렇지 않지만 현물은 받을 때도 약간 쓸 때도 약간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식의 비교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규모의 경제가 나오면 이 규모의 경제 효과가 큰 건 현물일까요? 현금일까요? 이럴 때 시험에서 버퍼링이 생겨요. 뭐지? 이런 거. 규모의 경제는 스케일이 커면 돼요. 자, 그러면 현금은 어떤 거죠? 개인한테 돈을 주고 각자 알아서 사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 공동 구매하는 게 결국은 함께 사야, 여러 개를 한꺼번에 사야 구매 단가를 낮출 수가 있는 게 이게 규모의 경제 효과잖아요. 근데 현금은 그게 돼요, 안 돼요? 각자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럼 현물은 어떻게 되죠? 정부에서 한꺼번에 사거나 을 만들어서 나눠주는 구조예요. 그래서 규모의 경제 효과는 한꺼번에 사거나 만드는 여기. 그래서 생산 단가와 구매 단가를 확 낮출 수가 있어서요. 규모의 경제는 현물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사실 좀 용어를 딱 보고 순발력이 필요한데 순발력이 떨어지면 답을 찾기가 되게 힘들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자주 나오는 용어들의 의미를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현금과 현물을 비교하는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급여에서 뭐가 현물이고 뭐가 현금인지를 구분하는 문제가 또 나와요. 자, 그래서 잠깐 여기서 어디로 가시냐면 이게 21페이지? 21페이지? 아유, 시간이 너무 잘 가서 네. 제가 21페이지 숫자가 아마 안 써 있을 거예요. 자, 사회보험에서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가 있고 그 표에 밑에 보면 급여 유형이 있잖아요. 노인 장기 요양 다음 007년이라고 아까 얘기를 했고요. 자, 여기선 세 가지 급여 형태가 있습니다. 내가 우리 집에 있으면 장기 요양 요원이 우리 집에 와서 방문 요양, 방문 간호, 방문 목욕 아니면 내가 우리 집에 살면서 낮 동안 잠깐 갔다 오는 거, 밤 동안 잠깐 갔다 오는 거 주야간보, 며칠 동안만 잠깐 있다 오는 거 단기보 이런 걸 나는 우리 집에 살면서 받는다 해서 제가 급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내가 아예 시설 들어가 살면서 거기서 받는 걸 시설급여라고 얘기해요. 근데 뭘 받죠? 돈을 받아요? 아니에요. 간병 서비스. 자, 돈이 아닌 것들을 우리는 현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는 현물급여에 해당을 해요. 근데 기본으로 장기요양은 현물급여가 원칙이긴 하지만 특별히 현금을 줄 수도 있어요. 이것을 특별 현금급여라고 얘기해요. 당연히 얘는 현금급여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도서 벽지 이게 어떤 경우냐면 장기 요양요원이 와서 도와줘야 되는데 우리 집이 지리산 꼭대기에 있어요. 그럼 매일 장기 요양요원이 등산해야 돼. 아무도 안 오죠. 혹은 이거 도서 벽지예요. 그다음 천재지변이에요. 태풍과 비바람이 몰아쳐서 다리가 끊겨서 배 타고 가야 돼요. 그럼 아무도 못 오죠. 그다음에 성격이나 신체적인 문제 때문에 그 집은 안 오라고 보이콧을 선언하는 집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득이 아무도 안 오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가족이 돌볼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가족한테 돈을 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걸 가족 요양비라고 얘기를 하고 그 외에 뭐 특례 요양비 등이 있다라는 건데 이렇게 비비비로 끝나면 돈 준다는 얘기니까 얘네들은 다 현금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강보험의 경우에는요. 현물에는 가장 대표적인 거 우리가 아프면 병원 가고 약국 가는 걸 요양급여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병원 가서 의사가 돈 주면 진짜 좋겠네? 돈 안 줘요. 그렇죠? 치료해 주고 그렇잖아요. 말로 때우잖아요. 욕 주고. 그러니까 다 현물급여에 해당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얘도 내가 어쩔 수 없이 산부인과가 너무 멀어서 그래서 동네 조산원에서 빨리 애를 낳을 수밖에 없었네? 근데 얘는 요양기관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혜택을 안 주면 내가 거기다 낸 돈을 공단에서 돈으로 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 요양비, 그다음에 장애인 보조기기 같은 경우는 이게 장애 유형이나 정도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데 이걸 직접 사주기는 힘들죠. 그래 각자 알아서 사고 돈을 공단에서 주는 형태로 현금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은 국민행복 카드를 주고 바우처로 이제 본인이 원하는 곳에 결제를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23페이지에 국민연금의 급여 유형은 윤호 반장이에요. 윤호 반장. 우리 집 반장이 동방신기 윤호라고 생각을 하세요. 윤호 반장이에요. 그래서 유족연금, 그다음에 노령연금, 하나일씩금, 그다음에 반장, 장애연금 이렇게 되죠. 금금금으로 끝나면 다 돈 준다는 거라서 얘네들은 당연히 다 현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꽃은 시험 문제에서 오답할 때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게 이 산재보험이에요. 급여 유형이 23페이지 가장 밑바닥에 있는데 많잖아요. 8개나 되잖아요. 이거 암기를 하셔야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늘천 따지 이렇게 외우는 것처럼 휴장장유 유상관칙 휴장장 오늘 돌아가면서 계속 외치는 거예요. 휴장장유. 이게 왜냐하면 내가 자주 가는 맛집이 있는데 문을 닫았네요. 아, 문 닫은 이유가 뭐야? 장이 2개가 있어요. 이유예요. 그래서 주인 아줌마가 요상한 걸 말은 안 돼요. 어차피 간직해서. 표창 이유가 요상한 걸 간직해서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해요. 문 닫은 이유가 요상한 걸 간직해서 휴장 이유 요상 간직이에요. 휴업급여가 있고요. 급여가 있고 장례비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요거 장례비가 오답으로 딴 데서 오답으로 이렇게 붙는 문제가 나왔고요. 장례비 나머지는 급여로 끝나요. 유족급여, 요양급여. 그래서 우리가 건강보험에도 요양급여가 있는데 산재가 아닌 부상이나 질병은 건강보험의 요양급여를 산재에 해당하는 부상 질병은 여기 산재보험의 요양급여를 이용하시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얘가 또 시험 문제에 그러니까 얘하고 얘가 딴 데 오답으로 많이 붙어요. 국민연금에 가서 얘가 오답으로 상병 얘가 보상연금이라고 연금으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얘가 국민연금에 뭐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그리고 얘가 붙어서 그래서 이제 해당되지 않는 걸로 오답으로 많이 그다음에 간병급여, 직업재활급여 그래서 나머지는 급여로 끝나는데요. 상병보상연금, 장례비로 끝나는 애가 얘네들이 딴 이게 그 보험이나 딴 그 제도에 급여 유형으로 붙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얘 중에서 현물은 얘밖에 없어요. 요양급여는 우리가 이제 산재로 아파해서 치료받는 거지, 야, 뭐 이렇게 진료를 받는 거지 이건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현물이에요. 나머지는 다 현금. 다연금. 하나하나 외울 필요가 없어요. 요양급여만 현물, 나머지는 현금.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시면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제도에서 이게 현금이냐 현물이냐 요거 구분을 할 때 이게 막 법마다 급여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자, 그다음에 그렇고요. 그렇고 고용보험 보시면 고용의 핵심은 이제 여기 이제 3가지 사업이 있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실업이잖아요. 그럼 실업이라는 건 내가 일을 못해. 그럼 돈을 못 벌고 있다는 거잖아요. 나한테 필요한 건 뭐예요? 돈이에요. 돈. 그래서 돈을 주는 게 핵심이다. 실업급여는 돈을 주는 거예요. 실업급여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구직급여와 취업 촉진수당이죠. 이 2가지가 기본인 거고, 근데 구직급여를 연장할 수 있다 해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연장급여를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구직급여라는 건 내가 실업 상태에서 구직 활동을 열심히 한다라는 전제에서 돈을 받는 건데 내가 하필 그 기간에 아파요. 그리고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 혹은 내가 막 출산을 해서 지금 병원에 누워 있어요. 그럼 구직을 할 수 없잖아요. 그 사람 구직급여를 안 줄 수는 없고 그렇다고 구직 활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때는 이름만 바꾸는 거죠. 상병급여라고 해서 이게 또 시험 문제에 최근에 나와서 상병급여라고 해서 그러니까 구직급여는 구직급여인데 구직 활동을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일 때에는 이제 병, 출산이나 병으로 인해서 그럴 때 상병급여를 준다. 이것도 다 돈인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실업급여에 해당하는 애들은 돈을 준다라고 그냥 다 묶어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사회보험에서 이제 급여 유형별로 이게 현금이냐, 현물이냐, 그다음에 공공부조는 뭐 기초연금 돈 주죠. 장애인 연금 돈 주죠. 의료급여는 당연히 의료 처치를 해주는 거니까 얘는 현물에 해당하는 거죠. 그럼 하나만 국기법에는 생계급여가 있잖아요. 그럼 생계급여라는 건
피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얘는 돈 주는 거에 현물이에요? 생계급여는 당연히 현금 지원이죠. 금전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걔는 현금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제도의 현금인지 현물인지 요거를 구분하는 문제가 그렇게 나오고요. 자, 그다음에 바우처가 있어요. 그러니까 14페이지에 바우처를 증서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자, 요거는 바우처는 아, 예, 이게 바우처는 이게 이제 정책론뿐만 아니라 이거는 저희 실천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실천론, 지역복지론, 행정론하고 다 연결이 되는 건데 다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 시현 선생님 이거 이렇게 쫙 그리면 제가 뭐 할지 알아요? 여기다 그다음에 뭘 쓸 것 같아요? 민정 선생님 제가 뭘 쓸 것 같아요? 50, 60, 70, 80. 그다음에 여기가 뭘까요? 2007. 2007. 자,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사회복지 실천, 지역복지, 행정, 법제 다 나오는 얘기예요. 정책에도 나오고 이게 뭐냐면 한국전쟁 이후, 그러니까 6.25 전쟁 이후에 1960년대, 60년대, 그러니까 50년대, 60년대는 외국에 여기 내용이 없어요. 자, 외국의 원조 단체가 구호 중심으로 특히 전쟁 고아들에 대한 시설 보호 중심으로 구호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행정론 시험에서는 이게 올해인가 작년인가 그래서 이제 외국의 원조 단체의 구호하고 관련해서 구호 중심이었다 이런 거 카바 이 얘기가 나오고 근데 무슨 지역 주민 조직화를 했네 이게 해당되지 않는 걸로 시험 문제에 최근에 나왔었거든요. 자, 외국의 원조 단체 중심이었고 60년대 후반부터 아 이제는 우리가 본국으로 떠나도 되겠다. 그러면 운영하던 시설 다 폭파시키고 가나요? 아니죠. 그거를 이제는 한국법에 의거해서 한국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게 법적 근거가 없는 거죠. 지원을 못 받잖아요. 그래서 1970년에 뭘 만들어요?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을 1970년에 만들고 이 법에 의해서 시설 지원을 받게 되죠. 그래서 50년대부터 70년대까지는 그러니까 80년대가 되기 전까지는 시설 보호가 중심이었는데 그중에서 50년대, 60년대는 외국의 원조 단체 위주로 그다음에 이제 70년대는 사회복지 사업법에 근거를 해서 국고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 시설 중심으로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다가 1980년대는 시설 보호 중심이 아니라 지역사회 중심 혹은 이거를 재가복지, 지역사회 혹은 재가복지가 처음 시작한 것도 80년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복지 시설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가장 중심이 뭐죠? 동네마다 있는 거 복지관이죠. 그래서 83년도에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해서 그때 복지관 규정을 만들고 전국 시도 단위의 85년에 종합사회복지관을 쫙 깔아서 지역 주민들을 위한 복지 시설을 이용 시설을 만들게 돼요. 자, 그럼 민간에서는 지역 주민에 대한 복지 서비스를 복지관이 중심으로 맡아요. 근데 지역 주민들이 민간의 비물질적인 서비스 말고 물질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있잖아요. 이건 주로 공공기관에서 맡게 되는데 동사무소에서 맡아야 되는데 그러면 지역 주민들의 복지를 맡아줄 뭔가가 필요해요. 그래서 87년도에 사회복지 전문 요원을 전국의 동사무소에 또 배치를 하는 그런 사업이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행정론에서도 나오고 실천론에서도 나오고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1980년대는 그렇게 돼요. 자, 근데 어쨌거나 1970년에 사회복지사업법을 만들면서 이게 생활시설이든 이용시설이든지 간에 얘네들은 국고 지원을 받아 운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지원의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 정부에서 사회복지 시설, 즉 사회복지 서비스를 공급하는 공급자라고 얘기를 하죠. 사회복지 시설의 제공자. 제공자라고 하면 사회복지 시설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용시설이든 생활시설이든지 간에 이쪽에 국고 지원을 해주면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선택권이 있어요, 없어요? 선택권이 없어요. 그냥 거기서 서비스를 이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언제부터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2007년에 뭐가 전자바우처 방식. 우리나라는 바우처 방식이 도입될 때부터 종이 쪼가리 방식이 아니라 카드 형식이었다라는 얘기예요. 전자바우처 방식으로 뭐가 사회 서비스
그래서 이거 행정론에서 연도별 문제에서 전자바우처 사회 서비스 이것도 기억니은 디귿 연도에 이게 나오거든요. 2007년이에요. 2007년. 예, 이에요. 자, 그래서 요 사업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건 뭐예요? 이제는 정부가 사회복지 시설에 국고보조를 하는 형식이 아니라 자, 수요자죠.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수요자에게 뭘 주겠다는 거예요. 바우처를 주면 이 지역에 있는 다수의 서비스 공급자들 중에 내가 선택을 해서 그중에 마음에 드는 서비스 기관을 선택을 해서 거기서 서비스 받고 결제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 입장에선 이제는 선택을 받기 위해서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비스 질 더 좋아. 질 혹은 우리가 가격 더 저렴하게 더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서비스를 수요자에게 더 유리한 방식으로 경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바뀐 게 2007년부터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바우처는 거기 이제 얘기가 길어졌지만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땡땡땡땡 네 번째 땡에 보면 2007년에 전자바우처 방식의 사회 서비스가 도입이 됐고 얘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공급자 지원 방식이 아니라 수요자 직접 지원 방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거기서 나아가서 그 위에 땡 공급자들 사이에 뭘 촉진시킨다? 제 경쟁을 촉진시켜서 서비스의 수준이 소비자에게 더 유리한 방식으로 나아지도록 하는 게 있고 그리고 얘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장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바우처는 현금의 특징,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다. 그다음에 현물은 정해진 용도에 국한한다. 이 두 가지를 짬뽕을 해서 특정 용도 안에서만 선택권을 부여하는 그래서 용도를 통제하면서도 선택권을 부여하는 두 가지 장점을 다 살릴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최근 기출 문제를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인주의자들이 선호하는 것과 집합주의자들이 선호하는 이전에 시험 문제에서 안 나온 용어들이 나와요. 그럴 때도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안 나왔던 용어가 나오면은요. 야, 우리 정북의 적군들이 흔들리고 있다. 내가 흔들린다고 생각하지 말고 남들이 흔들린다. 이게 투사 방어 기제예요. 그렇죠. 내 마음을 지켜야 되거든요. 방어 기제라는 게 별게 없어요. 나를 불안하게 하는 이 애매한 단어로 내가 흔들리는 내 정신의 균열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쵸 쓰는 거잖아요. 남들이 흔들리고 있어. 정신을 잘 가다듬어 보시면 개인주의자들이 좋아하는 건 현물일까요? 현금일까요? 현금이에요. 왜냐하면 각자 개인에게 돈을 주고 각자 알아서 자기가 좋아하는 걸 사라. 이게 현금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주의자들이 좋아한다라는 건 현금이에요. 근데 현물은 뭐냐면 집합주의자들이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적어도 이 정책은 이 정도의 서비스여야만 해라고 다수의 사람이 합의할 수 있는 선에서 가장 적절한 현물, 서비스를 정하고 그걸 일괄로 똑같이 맞춰서 주는 거거든요. 개인의 차이를 보장하지 않아요. 누구나 똑같이. 말이 집합주의에 가깝지 않겠어요? 아, 그렇죠. 그렇게 얼렁뚱땅 때려 맞췄어. 그래서 남들은 흔들리지만 나는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럼 바우처의 장점으로 개인주의자와 집합주의자가 모두 동의할 수 있는 방식이다. 이런 얘기가 기출에 나왔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러니까 개개인의 선택권을 보장하지만 용도 밖으로는 나갈 수 없어서 그러니까 이 정도의 안에서 이게 되기 때문에 개인주의자, 집합주의자가 합의 가능한 뭐 이런 얘기가 나와도 맞다라고 보시면 돼요. 시험 텍스트라는 게 매번 어쨌거나 사람들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낯선 용어들이 언제나 튀어나오거든요. 그럼 이 말이 뭘 의미하는 걸까를 잘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회라고 하는 것은 취업의 기회 혹은 교육의 기회에서 배제가 됐던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도 교육받을 기회를 주고 그 사람에게도 취업할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회통합 전형이라든지 지역 균등 선발 제도라든지 뭐 여성 할당, 청년 할당이라든지 장애인 고용 의무 제도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이나 취업의 사각지대에서 기회와 혜택을 잘 누리지 못하던 사람들도 그걸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방식이라서 얘는 기회규범에 해당한다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럼 권력
권력이라는 것은 물품과 자원에 대한 통제력을 재분배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수급자가 이 급여하고 관련해서 정책이 결정되는 자리에서 의사 결정권을 갖도록 하는 거예요. 그럼 가장 대표적인 게 이사회의 이사로 참여하게 한다거나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게 해서요. 수급자들이 어떤 걸 원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그래서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언권을 주는 방식이죠. 이런 걸 우리가 권력을 제공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그 급여의 유형에 대한 얘기고요. 어이구 45분이네. 재정 체계하고 관련해서는 그냥 공공재정이 있고 민간재정이 있어요. 굵직한 것만 얘기를 할게요. 공공재정은 가장 핵심은 세금입니다. 이 세금을 정부의 일반 조세라고도 얘기하고 일반 예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얘의 가장 큰 특징은 평등의 실현 소득 재분배. 이게 뭐죠? 국가의 세금으로 아까 공공부조 정책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공부조라는 게 결국은 세금을 징수할 때는 누진세율 적용해서 고소득자 확 낮추고 그 돈으로 저소득 주고 해서 확 낮추고 확 높여서 조금 더 평등하게 재분배를 하는 거니까 그런 효과가 가장 크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자, 그다음에 사회보장성 조세, 즉 사회보험료도 강제징수예요. 누구나 내야 되지만 그 돈은 어차피 나에게 돌아올 돈이다라는 게 조금 더 확실하기 때문에 일반 세금보다는 조세징수에 대한 저항이 상대적으로 적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네모칸에 있는 것은 뭐 이게 누가 내는가인데요. 대부분은 어쨌거나 근로자와 고용주가 반딱 내는 거지만 이제 그 저기 산재보험 있잖아요. 가입자 사용자 전액 부담해 갖고 산재보험은 산재 자체가 개인 근로자 단위로 가입하는 게 아니라 사업장 단위로 가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으로 사업장 단위로 그 사업장에 고용주가 가입자가 되기 때문에 보험료 가입자가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별 근로자가 내는 게 아니라 산재보험은 그 사업장의 사용주, 고용주가 다 낸다. 이게 이제 산재보험의 가장 큰 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근데 고용보험은 조금 달라요.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구직급여 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얘는 고용주와 근로자와 반반 보험료를 부담을 해요. 근데 이제 고용보험은 우리가 실업보험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게 실업급여도 있지만 선제적으로 실업급여라는 건 실업이 됐을 때 사후적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거고요. 실업이 안 되도록 선제적으로. 그래서 고용안정, 직업 능력개발. 그래서 이 사람이 실업이 안 되도록 선제적으로 조치하는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사업에 대한 보험료는 누가 다 낸다? 고용주가 다 내도록 임원화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출문제에서는 고용보험의 그 실업급여와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에 대한 보험료는 고용주와 근로자가 반반 부담한다. 이건 틀리는 얘기예요. 그죠? 실업급여만 반반 부담인 거고 얘는 다 부담이 맞거든요. 이런 식의 오답이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시험을 보려면 얘는 마스터를 해야 돼요. 얘는 마스터를 꼭 해야 돼요. 자, 그다음에 조세 지출이 있어요. 조세 지출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예를 들어 시연 선생님한테 세금을 10,000원 걷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시연 선생님한테 급여를 8,000원 줄 게 있거든요. 그러면 10,000원 걷고 다시 8,000원을 주면 행정 절차가 좀 길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처음부터 2,000원만 걷으면 되는 거잖아요. 처음에 10,000원을 걷을 거에 어차피 줘야 될 8,000원을 처음부터 감면하고 혹은 공제하고 걷으면 운영 효율성이 높아지잖아요. 행정이 심플해지니까 그런 걸 우리가 조세 지출. 그래서 얘는 공제나 감면의 성격을 갖는데 얘는 상대적으로 역진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감면 혜택은 낼 게 많은 사람들일수록 혜택을 더 받는 구조라서 사실 낼 게 별로 없는 사람들은 크게 뭐 혜택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서요. 그래서 저소득자보다는 고소득자가 더 혜택을 받는 구조라서 얘를 역진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민간 부문의 재원에서는 사용자 부담료 있잖아요. 본인 부담금 내잖아요. 우리가 건강보험도 본인 부담금을 내고 노인 장기요양보험도 본인 부담금 내잖아요. 그럼 이거의 장단점을 물어볼 수 있어요. 당연히 꽁으로 이용하는 것보다 내 돈 내고 이용하면 자존감도 높아지고 권리성도 높아지고요. 막 이런저런 요구도 할 수 있어요. 이런 건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공짜는 막 이용해요. 그렇죠? 막 낭비해요. 이거 도덕적 해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내 돈도 내야 되면
좀 이렇게 신중해지죠. 그러니까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다. 혹은 서비스의 남용을 줄일 수 있다. 이런 건 장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단점은 뭐죠? 그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이용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악한 문제, 또 아까 이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접근을 해야 되는 문제의 예시를 한번 볼까요? 자, 5개년, 최근 5개년, 이번에 드렸던 문제 있잖아요. 18번 문제를 봅시다. 18번 문제, 18번이 아니라, 18번도 약간 그렇긴 하지만, 정책 결정 모형, 재정 체계에서, 57번 문제예요.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풀어야 되는 문제예요. 57번 문제. 자, 이용료 부과 방식에 따른 소득 재분배의 효과가 작은 것부터예요.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작다는 것은 저소득층에게 유리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불리한 것부터예요. 자, 그러면 이거 자, 일단 답이 없었어도 답을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찾을 수 있을까요? 보통 이런 문제가 나오면 기출에 없었던 유형이기 때문에 다들 오 하거든요. 그때 바로 생각해야 돼. 저분들이 요동하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정액제 있잖아요. 누구나 큰 돈을 내요. 그럼 니네 10만 원 내. 그러면 고소득자는 그거 별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저소득자일수록 같은 돈을 부담스러워 하겠죠. 이건 정액이에요. 근데 정률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들자면 나는 소득이 1,000만 원이고 나는 소득이 100만 원이에요. 근데 너도 10만 원 내. 너도 10만 원 내. 이건 정액제예요. 말 그대로 그렇잖아요. 근데 정률제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 똑같이 10%를 내게 한다. 그럼 얘는 100만 원을 내게 하고 얘는 10만 원을 내게 하죠. 저소득자 입장에서 뭐가 더 좋아요? 이쪽이 더 좋아요. 근데 이 문제는요. 저소득자한테 안 좋은 거 순서대로. 그러면 얘가 일단 1등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얘가 2등이 되는 거죠. 그럼 연동이라는 건 뭐냐면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비율을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설마 저소득자한테 더 세게 매길까?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가 누진세율처럼 말이에요. 고소득이면 너는 12% 내. 근데 너는 8% 내.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소득에 따라서 이거를 차등적으로 적용을 하는 걸 연동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소득자한테는 이쪽이 가장 유리하고 이쪽이 제일 불리하겠죠? 그러니까 정액이 먼저, 정률, 그다음 연동이 그다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연동은 잘 모르더라도 정액과 정률은 우리가 알잖아요. 그럼 그거 갖고 일단 답의 범위를 줄일 수는 있잖아요. 정액이 제일 힘들겠네. 그래서 이 문제를 잘 보면 사회복지학과 교수는요. 그렇게 사악하지 않습니다. 정액부터 시작하는 게 어차피 1번부터 1번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 아무리 딴 게 나와도 답이 1번일 수밖에 없다라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거를 자 하나님 하고 기도를 한 다음에 5개 중에서 찍으면 하나님도 답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쵸. 이거를 왜 5개에서 찍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희 언니가 그런 얘기 했거든요. 진짜 네가 노력해서 할 일은 기도하지 마. 그래서 세상에 얼마나 복잡한 일이 많은데 네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까지 뭘 기도를 하냐고 맨날 뭐라고 해. 하나님 바쁘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잘할게요. 이렇게 가야죠. 이런 거는 기도할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아이고 시간이 그냥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전달 체계로 가면 전달 체계는 누가 제공을 할 것인가 15페이지의 하단에 있습니다. 이게 전달 체계는 공공이 전달할 수도 있고 민간이 전달할 수도 있는데 공공에는 중앙 정부가 있고 또 지방 정부가 있잖아요. 이거는 시험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공공의 장점하고 민간의 장점을 구분을 해야 돼요. 공공이 더 좋은 건 뭐냐면 얜 세금을 기반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안정적이고 지속성이 있어요. 세금은 어쨌거나 거치니까.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안정적이죠. 지속적이죠. 그다음에 민간은 다수의 공급자들이 경쟁을 해요. 그다음에 공공 중에서도 지방 정부도 이게 경쟁을 해요. 중앙정부는 혼자잖아요. 경쟁을 안 해요. 그러면 통합 조정은 경쟁하는 애들끼리 통합을 잘하겠어요? 경쟁 안 하는 쪽이 잘하겠어요? 얘들아 통합하자는 이쪽. 왜냐하면 얘네들은 이기는 거에 관심이 있지 쟤랑 나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통합하거나
조정하는 거. 그다음에 이쪽이 더 나은 거 아까 시장 실패 있잖아요. 정보를 개인들의 정보는 취약해서 시장에서 각자 알아서 하라고 하면 개인들이 불리할 수밖에 없는 거. 정보가 취약하거나 정보의 비대칭 있잖아요. 외부 효과가 큰 거라든지 공공재적인 성격이 많다라든지 아까 규모의 경제는 뭐예요? 다수가 필요로 하는 거. 그죠? 이거 보편적인 거. 그다음에 누구나 필요한 기본적인 거. 그다음에 누구나 필요한 포괄적인 거. 이런 거 당연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요런 것들. 그다음에 소득 재분배 효과는 세금이 짱이에요. 그러니까 소득 재분배 효과. 그다음에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라는 것은 아까 달리 얘기하면 평등을 실현하기에 좋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요런 말들이 나오면 다 공공 쪽이에요. 그다음에 공공 중에서도 중앙 정부가 지방 정부보다 더 잘하는 거예요. 근데 중앙 정부에서는 개개인의 사정을 따져요, 안 따져요? 안 따져요. 그럼 개별화된 걸 맡아주는 건 이쪽인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개별적인 욕구에 신속하게 반응을 하고요. 그다음에 얘는 유연해서 혹은 탄력적이어서 자꾸 바꿀 수 있어요. 근데 법과 제도로 하는 건 쟤는 그게 확 바뀌지를 않잖아요. 그다음에 욕구에 민감하다라는 말, 욕구에 민감해요. 그다음에 창의적이에요. 창의적이에요. 그다음에 전문적이에요. 왜냐하면 이 얘네들은 개별 케이스 사례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문제에 대한 전문성을 필요로 하거든요. 요런 것들 있잖아요. 요런 얘기들 혹은 접근성. 우리가 중앙정부 가는 것보다 우리 동네 서비스 기관을 이용하는 게 훨씬 더 빠르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쪽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공공과 민간의 특징을 구분하는 거. 이런 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가끔은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를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럼 이런 얘기는 중앙정부 쪽이고 이런 얘기는 지방정부 쪽이에요. 예, 그렇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얘기들이 쭉 나와요. 그다음에 16페이지에 하단에 사회복지 전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한 얘기가 있고 이게 올해도 작년에도 연달아 나왔는데요. 어, 이게 알람을 맞춰 주셨군요. 정말 예 고맙습니다. 아 진짜 저도 끝내야 되는 걸 아는데 예. 그래서 거기 정책 권한을 재구조한다라는 건 뭐냐면 이게 인제 전달 체계에는 그러니까 공급자가 소비자에게 수요자에게 서비스를 준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갈수록 사회 서비스가 바우처 방식으로 바뀌면서 정부는 바우처를 주고 지역에는 다수의 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게 하고 있어요. 그럼 이 다수의 기관들 사이의 권력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래서 예를 들어 중앙에서 중앙 기구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딱 결정을 하면 다 따르자 이런 방식으로 갈 수도 있고요. 아니 뭐 그렇게 하지는 말고 그냥 우리가 그러니까 특별한 사례가 있으면 사례 중심으로 해쳐 모여 하자. 요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아니면 우리가 좀 비슷한 장소에 한 곳에 모여 있으면 그러면 그때그때 통합 조정하기가 쉽지가 않겠는가? 조율하기도 쉽지 않고 이런 식으로 기관 간의 권력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이 기관들과 소비자, 수요자 사이의 권력 관계에서 이들의 파워를 높이기 위해서 이들이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의견 개진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이거를 참여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정책이 결정되고 서비스가 결정되는 것, 그거에 시민 참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시험 문제 나오고요. 그다음에 전문가 역할 부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를 들자면 다문화 가정, 이게 베트남에서 이주한 지 얼마 안 돼서 한국말이 서툰 여성에게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분은 한국말을 못하고 나는 베트남어를 못해요. 그럼 중간에서 베트남에서 와서 한국말 잘하는 분이 도와주실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보조해 주시는 분에게 준 전문가의 역할을 부여하자. 라고 얘기를 하는 걸 전문가 역할 부여라고 얘기를 하고요. 관료적 구조로부터 전문가 이탈이라는 것은 내가 속한 기관이 너무 경직된 관료제 조직이면 그냥 사표 내고 나와서 유연한 조직 하나 만들자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다음에 접근 구조의 특화라고 하는 것은 지역의 서비스 기관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나에게는 A 서비스, B 서비스, D 서비스가 필요한데 이 각각을 어디서 이용을 해야 될지 개별 소비자들이 잘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인테이크 센터 혹은 원스톱 서비스 센터를 만들어 갖고 모든 사람들이 이쪽으로 와서 제가요 이런 게 필요해요라고 얘기하면 이 센터에서 알아서 기관 연결을 해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서비스로 연결이 되는 이런 별도의 센터를 하나 만들자.
이게 접수센터를 만들자라고 얘기하는 걸 접근 구조의 특화 혹은 전문화된 접근 구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다음에 의도적 중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특정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 가서 서비스를 이용하면 되기는 하는데 예를 들자면 여기가 노인 뭐 무슨 서비스 기관이거든요. 갔더니 자 평균 연령 85세 어르신들이에요. 나 72세. 아 그래서 언니들이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야 이년아 네가 다 산 것 같지 이년아." 막 이러면서 그래 가지고 눈치 보여 갖고 못 가겠는 거예요. 거기가 티오가 있어도 왠지 불편해요. 그래서 안 가는 사람들이 생길 때에는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또 만들어서 그래서 이분들이 조금 더 편하게 이쪽에 신청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 이거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의도적으로 또 만들 수 있다. 이것을 의도적 중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최근 시험에서는 여기까지만 시험에 나왔고 그 밑에 뭐 서비스 이속과는 안 나와서 그거는 건너뛰도록 할게요. SB 앤더슨도 해야 되는데 예 시간이 10시 1 분이에요. 제가 딱 한 15 분, 20분 정도만 더 해도 되나요? 가야 되죠. 가야 되는 분들은 가야 되시고 이게 복지국가 발달 이론하고 복지국가 유형화까지는 하는 게 좋아서요. 예 가셔야 되는 분들은 가시면 됩니다. 자